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에센셜리즘, 본질에 집중하는 힘, 그렉 맥커운이 지었고 김원우 씨가 옮긴 RHK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아마존,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그린 맥커운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네, 저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리더십 전략 디자인 에이전시인 디스인스의 대표로서 런던 출생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2년 세계경제포럼 선정 젊은 글로벌 리더로 꼽히기도 했다. 그의 주요 고객으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시만텍 등이 있다. 또한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블로그와 링크드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로거 중 한 명으로 통하는데 링크드인의 경우 매달 100만 명이 넘는 방문자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저서로 팀과 조직의 역량을 최고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밝혀낸 멀티플라이어가 있으며 이 저자의 책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는 현재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기리에 진행 중인 인생 디자인, 본질적으로라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으며 에센셜리스트로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글을 쓰고 있다. 네, 에센셜리즘이 뭔지 궁금하시죠?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테레사 수녀, 달라이라마 등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라는 에센셜리즘 사고방식을 실천했다. 이들은 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선별해서 함으로써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 최상의 결과를 손쉽게 이룬다. 네, 이 에센셜리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책의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셔서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시는 그런 결과를 맛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일이 없는가? 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비생산적이라고 여겨지는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요구로 인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가? 만약 이들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에센셜 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에센셜 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거부하는 것, 이메일 수신함에서 읽지도 않고 지우는 이메일의 숫자를 늘리는 것, 시간 관리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에센셜 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소수에 집중함으로써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에센셜리즘 개념은 오늘날 복잡한 시대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방식으로 우리의 일과 삶, 어느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나타낸 글이었고요. 목차를 들여다보면 1부 에센셜리즘, 에센셜리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2부 평가하기, 어떻게 해야 본질적인 소수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3부 버리기, 비본질적인 다수를 버리는 방법들. 4부 실행하기, 본질적인 소수를 추구하는 방법들. 그리고 부록이 있습니다. 1부 에센셜리즘. 에센셜리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에센셜리스트의 본질적인 논리는 무엇인가? 에센셜리즘은 무작정 더 많은 일을 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에센셜리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대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며 그것은 주로 사고방식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사람들 사이에 깊숙이 뿌리박힌 몇 가지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우리를 에센셜리즘의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이다. 일부의 1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장에서는 에센셜리즘과 반대되는 여러 궤변들을 다루고 그 잘못된 궤변들에 대응하는 진실을 제시하려고 한다.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3가지 궤변이 있다. 나는 그것을 꼭 해야 해. 전부 다 중요한 거야. 모두 다 해낼 수 있어. 이 3가지 궤변은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궤변은 바다 유정 사이렌의 노래와도 같아서 사람들을 매혹시키지만 거기에 매혹된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말고 다음 세 가지 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다. 라는 세 가지 진실 말이다. 이 세 가지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야 스스로 만족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진실과는 다른 궤변들을 버리고 에센셜리즘의 본질적인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에센셜리스트의 길은 매우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자 행동 양식이 되어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을 선별적으로 하는 사람, 에센셜리스트.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데 있다. 링위탕 작가입니다. 샘 엘리엇은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기업에서 일했다. 그런데 그 벤처기업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가 그 기업이 한 대기업에 인수된 뒤부터는 무척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그는 새로이 개편된 조직 내에서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요청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런저런 회의와 전화에 매달려 지내야만 했다. 그는 함께 일하는 모든 일을 만족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완수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샘은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잡다한 일을 하는데 사용했고 그 결과 점점 일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업무 성과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회사는 그에게 명예퇴직을 권했다. 하지만 이제 막 50줄에 들어선 그는 이를 완전히 접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쭉 해오던 일을 되살려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 다시 그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에게 퇴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로부터 귀가 번쩍 뛰는 조언을 들었다. 그냥 회사에 남아. 그리고 컨설턴트가 되어서 하려는 일만 해. 다른 일은 전부 밀어놓고 말이지. 누구에게도 그런 생각을 말하지는 말고. 다시 말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만을 하고 그 외의 업무들은 전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샘은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우선 중요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업무들을 자신의 스케줄에서 제외시켰고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에게 노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적응이 되자 다른 사람들이 업무 요청을 해왔을 때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면 요청을 거절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실망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곧 그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그는 조금 더 나아갔다. 업무 요청을 받아들일 때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세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토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이른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해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는 과감히 거절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그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에 더욱 고무된 그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만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놓인 모든 일에 대해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시한이 임박한 업무나 프레젠테이션의 수행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재지 않고 일단 맡겠다고 나서곤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러한 일을 맡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 예전에는 이메일도 수신 즉시 확인하고 답신을 주었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 답신을 한다. 자신의 주된 업무와 별로 상관이 없는 화상회의,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의견이나 정보의 교환과는 상관이 없는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심지어 자신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회의는 정례회의라 하더라도 참석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단지 참석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언뜻 이기주의나 방종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샘은 상당한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는 특정한 프로젝트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느라 허둥거리는 대신에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일에만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샘은 일하는 즐거움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 그 전까지의 샘이 다방면에서 조금씩 일을 해내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샘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을 몇 개월 동안 지속하면서 그는 회사에서 여유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가족과의 생활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일찍 퇴근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쌤은 이제 퇴근 후에는 전화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동을 하러 가거나 가족과 외식을 하러 나간다. 업무 방식을 새롭게 바꾸며 그가 가장 놀랐던 것은 주변에서 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의 상사도 그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힐난하지 않았고 그의 동료들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자신에게 의미가 있으면서 회사에도 정말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지려는 행동에 대해 그의 상사와 동료들은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인정해줬다. 결국 업무 성과가 점점 높아지게 됨에 따라 샘은 회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그전에는 받지 못하던 많은 액수의 보너스까지 받게 되었다. 여기서 소개한 샘의 사례는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에센셜리즘의 기본적인 가치를 잘 담고 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 모든 사람의 요청을 수용하려는 것, 이것을 중단해야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덥석 받아들인 뒤 진척되는 일 없이 바쁜 상황에 대해 원망하고 내가 왜 이 일을 받아들였지? 라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단지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쁠까봐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무작정 요청을 수락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혹시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여러분의 사고 회로에 내장되어 있는 자동 응답은 아닌가? 혹시 업무 현장에서 언제나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업무량에 비해 지원되는 자원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가? 언제나 무언가를 바쁘게 하고는 있지만 진척되는 일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가? 만약 이 질문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에센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에센셜리스트가 된다는 것. 독일의 가전기업인 브라운의 디자인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디자인 거장 디터 람스는 자신의 일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잡음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본질적인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잡음을 걸러내고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게 그의 평소 신념이었다. 24살의 젊은 개발자로서 새로운 레코드 플레이어 개발에 투입된 그는 이미 이러한 신념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시켰다. 그 당시 레코드 플레이어는 대개 나무로 된 덮개를 가지고 있거나 커다란 가구에 수납되는 형태인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답답한 나무 덮개나 잡다한 장식을 모두 걷어내고 투명한 플라스틱 덮개를 씌운 현대적인 디자인을 제안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레코드 플레이어를 처음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와 같은 파격적인 디자인을 접한 다른 동료들은 디터 람스의 레코드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할 거라고 우려를 표했다. 언제나 그렇듯 비본질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디터 람스의 레코드 플레이어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경쟁 회사들도 투명한 플라스틱 덮개를 씌운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디터 람스의 디자인 특징은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라는 세 단어의 독일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에센셜리즘의 개념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에센셜리즘이란 더 좋은 것들을 추려내어 그것들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황을 보아가며 적당히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에센셜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거부를 하는 것, 이메일 수신함에서 읽지도 않고 지우는 메일의 숫자를 늘리는 것, 시간 관리의 방식을 바꾸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에센셜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중요한 일에 나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일과 기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과 기회는 사소한 것들일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성공하는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일과 기회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소수의 것을 가려내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한 자원을 투입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적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선별하여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가장 큰 기여를 하고 가장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자는 말이다. 에센셜리스트와 비에센셜리스트의 차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동일한 크기의 에너지를 쓰지만 왼쪽은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면서 어느 방향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오른쪽은 한 방향으로만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크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선별적으로 골라내고 그 일에 시간과 자원을 집중하면 해당 부분에서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결단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라고 주문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똑같은 판단을 일일이 되풀이하느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에센셜리스트는 정해진 방식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식을 설계하며 살아간다. 에센셜리스트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중요한 것들을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해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한다.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려는 에센셜리즘이란 가장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진척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이다. 에센셜리즘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며 성공을 이루어내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일에서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에센셜리즘을 통해 우리는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일만을 찾아서 하는 방식을 따르는 데에는 감수해야 할 혹은 해결해야 할 부수적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대다수 사람들이 비에센셜리스트의 길에서 헤매며 기대하던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비에센셜리스트의 방식. 캘리포니아의 어느 맑은 겨울날, 내 아내 안나는 병원에 있었다. 그녀는 무척 밝은 표정을 짓긴 했지만 분명히 힘든 상태였을 것이다. 바로 전날에 우리의 소중한 딸을 출산했기 때문이다. 아기는 3.3kg으로 매우 건강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보냈어야 할, 우리가 가장 행복했어야 할 그 시간, 나는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내 아내가 지친 팔로 우리의 예쁜 아기를 감싸고 있던 그 순간에도 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내 동료가 보낸 이메일에는 금요일 1시나 2시는 아기를 출산하기에 좋지 않은 시간이야. 자네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라고 적혀 있었다. 물론 그 이메일을 쓴 동료는 재미있으라고 농담을 했던 것일 테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나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졌다. 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지쳐있는 아내와 새로 태어난 아기의 곁을 지키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2번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요. 가족에게는 정말로 미안한 일이었지만 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에 누워있던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우리의 아기를 두고서 말이다. 나중에 내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회의에 참석하다니 고객들이 자네를 대단하다고 여길 거야. 하지만 나는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런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던 나를 고객들이 불편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이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단지 함께 일하는 동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럼요 라고 대답했고 그 결과 내 가족과 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으며 심지어 고객과의 관계까지 망쳐놓았다.
갓 태어난 아기와 아내를 병원에 남겨두고 참석했던 회의에서 나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서로 어떤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잃었던 것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이었다. 단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그날의 일로부터 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날의 경험 이후 나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과 개인적인 삶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저마다 지닌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잠재력을 더욱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도 진지한 것이어서 나는 영국에서 재학 중이던 로스쿨을 그만두고 스탠퍼드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와 연구를 새로이 시작했다. 내 전작인 멀티플라이어도 이 무렵에 2년이 넘는 기간을 들여 탈고했던 것이다. 그 책을 계기로 나는 아예 실리콘밸리의 전략과 리더십을 연구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일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많은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에센셜리스트가 되기 위한 방법을 조언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과도한 업무량과 그로부터 주어진 압박에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유능한 사람들에게 가끔 조언을 하기도 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은 일을 잔뜩 맡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왜 그토록 많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일에 파묻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내가 알아낸 사실은 무척이나 놀라운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테크놀로지 분야에 뛰어들어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사랑했다.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일찌감치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 역시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일했다. 내가 그를 처음 알게 되었을 무렵 그는 매우 활력이 넘치고 잘 모르는 분야의 일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배워서 반드시 해내려는 모습을 보였다. 옆에서 보기에 그는 일에 빠져 사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잃고 말았다. 모든 일이 중요하다는 시기였고 결국 늘 일에 치이며 부족한 시간으로 힘들어했다. 모든 일을 잘 해내려 했지만 어떤 일도 잘 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그에게 나는 앞에서 소개했던 그림, 여기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 그림을 그려주었다. 비에센셜리스트와 그 에센셜리스트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비에센셜리스트는 원이 균일한 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삐죽빼죽 사방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가 분산되는 형태의 그러니까 원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런데 에센셜리스트는 정확하게 소수의 중요한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선이 분명하고 비교적 둥근 형태의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그 그림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뭔가를 알게 되었다는 듯이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이게 바로 내 상황이네요. 네.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같은 맥락에서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라는 원칙은 오늘날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업무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는 일과 삶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 스스로가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핵심적인 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점들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힘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일과 삶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학교가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를 없애고 그 대신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학생들에게 학습량을 줄여주고 그 대신에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면 어떨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기업이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그 대신에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직원들이 별다른 내용도 없는 이메일과 특별한 목적 없이 행해지는 프로젝트와 비생산적인 회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그래서 그들이 회사와 개인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업무들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지 않고 더 많은 사색의 기회와 여유를 마련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부추기지 않고 더 많은 사색의 기회와 여유를 마련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우리 사회의 자리에 나 자신을 넣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일을 거부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멈추는 데 대해 우리 사회가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더 적은 것을 갖는 것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는 일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바쁘게 사는가를 중요성의 척도로 삼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음악을 듣고 사색을 하고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온 세상 사람들이 무작정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더 좋은 소수의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이들, 아이, 학생, 엄마, 아빠, 직원, 경영자, 정치 지도자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역량과 자원과 결단력을 더 크게 활용하여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명을 찾고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이끌어내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자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인 메리 올리버가 쓴 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떠오른다. 말해봐요. 당신이 진정 하고픈 일이 무엇인지. 한 번뿐인 그토록 멋지면서 소중한 인생에서 말이에요. 그토록 멋지면서 소중한 인생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픈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라.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며 산 사람이 내 자신에게 덜 집중할 걸 그랬어. 다른 이들이 기대하는 것들, 덜 중요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까? 다수를 차지하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버리고 극소수에 불과한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삶의 방식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일이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즉 에센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는 책은 아니다. 단순히 이메일을 무시하고 인터넷 연결을 끊고 은둔자가 된다는 것이 에센셜리스트가 되는 길은 결코 아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것은 퇴보일 뿐이다. 이 책은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의 일과 생활에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라는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책이며 나는 이것을 혁신이라고 부른다. 나는 여러분이 내 딸이 태어나던 무렵의 나보다 더 현명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에센셜리스트로서의 길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칭찬하는 비본질적인 일을 버리고 자신에게 진실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해보라. 오랜 세월이 지나 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회한을 갖게 되겠지만 에센셜리스트로서의 삶을 산 사람들은 분명 다를 것이다. 여러분에게 진실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미래의 생의 끝자락에 서게 된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기를 바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면 에센셜리스트로서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그 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떠셨나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열리셨나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은 언제나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걸 늘 권유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공유하기,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